이번에는 우리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을 좀 볼게요. 자, 먼저 미삼각 잔액이라는 좀 표현을 보면, 미삼각 잔액이라는 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금액의 잔액을 미삼각 잔액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 미삼각 잔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미삼각 잔액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취득원가의 감가상각된 가치가 다른 만큼을 우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미삼각 잔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에요. 금액. 그럼 이 미삼각 잔액을 제가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 정률법은 공식이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을 곱해주는 게 우리 정률법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정률이라는 건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옛날에 공시해 놓은 업종별, 자산별 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5년이면 0.451이라는 이 숫자가 정률이에요. 그러면 X 1년도에 1월 1일 날 취득했다라고 보면 12월 31일 날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만큼을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1년치를 한 방에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그럼 이때 우리는 첫 번째 해에는, 취득한 해에는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취득원가가 미삼각 잔액이겠죠. 그래서 첫 시작은 120만 원 가지고 정률은 곱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앞에는 잔존가액인 20만 원을 빼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얘는 20만 원을 빼는 게 아니고 그냥 120만 원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120만 원을 가지고 0.451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54만 1,2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1차 년도는 이 금액만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면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회계 처리할 거고, 그럼 X 2년도 12월 31일에는 이제 120만 원에서 1차 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잔존가액이 되겠죠. 잔존가액 죄송해요. 미삼각 잔액이 되겠죠. 그러면 65만 8,80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삼각 잔액에 곱하기 0.451을 하면 금액이 29만 7,119원이 반올림하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차 년도는 잔존가액이 36만 1,681원이 되고, 근데 마지막 해에 3차 년도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률을 만약에 곱하게 되면, 4위를 곱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16만 3,118원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삼각 잔액이 19만 8,563원이 미삼각 잔액이 돼요. 그럼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잔존가액이 20만 원이거든. 그럼 잔존가액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해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해 우리가 뺐을 때에 얘는 5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5년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날 때 마지막으로 끝수 조정으로 20만 원을 빼서
16만 1680원을 상각해버리고 더 이상 감가상각을 안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률을 곱해서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20만 원 빼고 해도 끝에 결국은 조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첫 취등원가로 시작을 해서 얘는 거꾸로 마지막에 20만 원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해법이나 연수학계법들하고 이 잔존가액을 빼는 지점이 시작점에 빼냐 마지막에 빼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1차년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2차년도 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2차년도 거 줄 때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정기 말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을 줄 거예요. 그러면 취등원가의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을 바로 산출을 해서 여기에 정률만 곱하면 바로 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2차년도가 실수를 안 하고 문제를 더 잘 푸는데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1차년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감가상각 방법을 보면서 잔존가액을 알려주니까 잔존가액을 빼고 계산을 하니까 여기에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순간 45만 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빼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첫 시작은 취등원가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시작하면 그냥 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건수 조정하는 것까지는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마지막까지 내려온 거는 마지막에 빼더라는 거 기억하라고 제가 쓴 거예요. 뒤에서 잘 안 보여서 쪽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몸에 가려서 잘 안 보이죠. 하필 위치가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따뜻할 거예요. 그걸로. 자, 이번에는 이중체감법을 보면 자, 이중체감법은 공식이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그럼 정률법이랑 우리 공식이 똑같죠. 공식이 똑같은데 이 이중체감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률법의 간편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률법의 간편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우리가 정률을 곱해 줄 건데 이 정률을 지금 알면 정률법을 쓸 건데 이 정률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에 이 정률을 구해 줄 건데 이 정률을 구하는 방법이 자, 우리는 정예법이었으면 방금 5분의 1로 가는 거였죠. 근데 얘는 정률을 우리 내용 연수분의 2를 가지고 갈 거예요. 정률을 구할 때. 그래서 이중체감법이라고 해요. 이 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5년이니까 5분의 2겠죠. 그러면 0.400이 되겠죠. 그럼 이 0.400을 방금 계산했던 정률법의 방식으로 0.400을 정률로 써서 계산해가는 방식이 우리 이중체감법이에요. 이중체감법. 그래서 우리 책 보고 생각하면 공식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책에도 하는 공식 방법을 조금 수정해 뒀기 때문에 지금 얘는 좀 이해가실 거예요. 다른 책에는 정률을 안 쓰고 그냥 내용인수분의 2라고 적어 놓으면 느낌이 별로 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정률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정말 정률법의 간편법이죠. 정률을 몰라서 이중체감법으로 정률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중체감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실제적으로 실기에서 나오는 거는 얘 둘밖에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정예법이랑 정률법밖에 안 나오고 이론 시험에서는
얘도 나오고 이론에서는 얘는 어쩌다 한번 나오고 얘는 사실 현실적으로 세무이급에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량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여기서 물어볼 바에야 그냥 원가에서 물어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잘 표현을 안 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형자산이나 광업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광업 사용하는 유형자산들 있죠. 그거는 생산량 비례법으로 주로 써요. 자, 그럼 우리 이번 금액한 건데 이 감가상각도 제가 늘 수업하면서 생각하는 건 얘는 결산형이에요. 근데 우리 세무이금은 결산 문제도 5개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때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전표도 5개고 결산도 5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결산도 자동 결산이 있다 하더라도 금액은 알아야지 될 거잖아요. 내가 금액을 넣어야 컴퓨터가 분계를 해주는 거지. 우리가 분계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값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 우리 69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처분 적혀 있는데 처분보다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먼저 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이거 취득 후 지출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앞에 제가 취득 시점 정했었죠. 그 이후에 지출되는 걸 가지고 자, 우리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둘로 구분을 해요.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게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이고 자본적 지출은 지출 시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두 개의 차이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한 방에 다 비용, 얘는 그냥 서서히 쪼개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왜 이 두 개를 구분을 짓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얘는 돈이 작게 들어가는데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한 번에 비용 처리 안 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출하는 시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얘는 지출한 시점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나 원상 회복, 능률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인 거고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우리가 기계장치에 주기적으로 뭔가를 부속품을 바꿔야 되는 거라면 그럼 우리 그 기계장치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건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거에 계정 과목은 수선비를 사용할 거예요.
자, 우리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그걸 고칠 때 계정하고 뭐라고 쓰죠? 수선비라고 쓰죠. 그 왜 수선비라고 쓰냐면 원상 사용 가능하도록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돈이거든. 근데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표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고쳤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수선비라고 썼는데, 이 수익적 지출이 그거예요. 우리가 외벽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다시 페인트 칠하는 건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선비라고 하는데, 근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차량 유지비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익적 지출이 잘 안 나와요. 왜 자동차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이 잘 안 나오냐면 수선비라고 써도 이재희 신청하면 맞다고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과거에 나온 거 보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어요. 답 알려주는 거 싫잖아. 그러다 보니까 등장을 잘 안 해요. 자동차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그럼 우리 자본적 지출은 일단 자산으로 처리할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출될 때는 차변의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한다면 우리 자동차의 내연연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엔진 교체한 돈은 차량 운반고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7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한 금액만큼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혹은 3층짜리 건물을 7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럼 그 증축비도 우리는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이고 구분이에요. 자, 우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하면 수익의 친구는 비용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나오면 자본의 친구는 자산이라는 것도 알잖아. 일단 만약에 문제에서 대놓고 저렇게 표현하면 우리 그냥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그럼 비용 처리하시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하면 자산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을 때 내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동차든 건물이든 기계장치든 우리가 사용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돈 들어갔을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쓸 거냐. 기계장치는 뭐 주요 수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본적 지출인데, 그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수선비라고 쓸 거예요. 그 능률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형태도 나오니까, 전에 문제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는데 뭐 앞범퍼, 뭐 유리, 타이어, 엔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엔진만 자본적 지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거 가지고 딴지 걸까봐 친절하게 구분해 줬어요. 엔진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혹은 우리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문제는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나왔던 게 뭐 건물의 CCTV 교체. 그건 수익적 지출일까요? 자본적 지출일까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당황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저도 그 문제를 보고 그래서 이거 뭐 처리하라고 했는데, 문제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에서 CCTV 설치로 도난의 우려가 감소되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쓰라고 아래 적어놓은 거죠. 저도 그 글자 없었으면 욕할 뻔했어요. 근데 문제 쭉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아래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럼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의 의미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갈게요.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회계에서 처분이라는 건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작업을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 걸 처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의 처분의 의미는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건데, 이 모든이라는 게 수익과 비용은 그 회계 기간에 넘나들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월급 받고 있어요. 그거는 올해 2020년도의 월급이지 내년 월급이라고 말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올해 대출을 받았어요. 안 갚으면 내년에도 내빚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손익계산서 개정은 회계 기간을 넘어가면 그건 우리 장부에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재무상태표 개정은 그 다음 연도가 가더라도 내가 안 지우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이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을 전부 다 제거를 할 건데,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차변 대변에 반대에 기록하는 방식이죠. 그럼 자산부채 자본을 지금 내가 없애려고 하는 자산부채 자본에 관계된 계정을 다 찾아서 걔를 반대쪽에 써주는 게 처분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 유형자산은 우리가 취득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나는 취득가액과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처분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은 사왔을 때에 당연히 차변에 있을 거니까 얘를 대변으로 보낼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에 있는데 얘를 차변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이게 우리 처분의 기본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거하는. 그럼 팔았을 때만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이 불타 없어졌던, 자동차를 내가 폐차를 하든 뭐든 내가 장부에서 지우는 행동을 우리는 처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이 작업이죠. 그럼 이 두 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팔았으면 돈 받고, 판 게 아니고 재당한 거면 재 손실되는 거고, 내가 없애버렸으면 유형자산을 지우면서 손해봤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이 6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이 건물을 가지고 첫 번째는 5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처분이라는 거 나왔을 때 일반 전표든 매입 매출 전표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할 건 장부가액이 얼마죠? 장부가액이라는 건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가액이죠. 그럼 40만 원이죠. 40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50에 팔았죠. 그러면 무조건 일반 전표든 매입 매출 전표든 10만 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돼요.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전표는 50만 원 받을 거고 매입 매출 전표는 55만 원 받는다는 차이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5만 원은 어차피 차변에 내가 받지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10만 원 이익이라는 건 차이가 절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걸 문제를 푸시면서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실수가 한 번씩 일어나는 분들은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얘가 얼마짜리지 파악하고 얼마에 팔았지, 그럼 결과가 10만 원 이익이라고 안 나오면 틀렸다 생각하고 다시 점검해야 돼요. 결론은 무조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건물이니까 대변에 건물 100만 원 취득 원가를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에
60만 원을 지우고. 그럼 입력할 때 항상 얘를 먼저 쓰면 얘 쓸 때는 차감 계정이니까 다음 번호를 자동으로 쓰면 되니까 훨씬 더 용이하겠어요. 물론 우리 K랩에는 오른쪽 참고에 차감 계정이면 짝지 관계 계정을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선택해도 되는데 우리 스마트A나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감가상각 누계만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먼저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다음 번호 쓰고, 그리고 처분이면 이 돈을 받는 거니까 세 번째에 내가 돈 받는 걸 써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차이 나는 1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면 우리는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서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걸 매출세액이라 그러죠. 내가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거, 그걸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예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으로 부가세 예수금이다 5만 원이 메인 매출 전표 가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위에 세금계산서든 현금 영수증이든 50만 원에 5만 원짜리였으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돈 받는 거는 55만 원으로 바뀌는 것뿐인 거지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가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시작할 때 50만 원에 5만 원 되면 제품 매출 50만 원 적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는 입력 잘 하시는데 메인 매출 전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 의존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제품 매출 적혀 있는 건 무시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실 때. 그럼 이 순서대로 하시면 아마 실수가 없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건물을 철거를 해요. 철거. 자, 철거해도 이제 얘가 없어지겠죠. 얘가 없어지면 난 철거해도 내장부에 건물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워버려야 돼요. 이제 내가 없애버렸으니까. 자, 그럼 지금 감가상각을 했다라는 건 이 철거는 사용 중이던 건물을 없앴다라는 거죠. 감가상각했다라는 건. 자, 그럼 이제 우린 얘를 없애게 되면 대변에 건물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 자, 그럼 이제 얘에 대해서 지웠어요. 다음 내가 없애버렸으니까 나한테 들어온 돈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나는 지금 40만 원짜리 건물을 지워서 손해본 거잖아요. 제가 지우는 게 처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40만 원 되는 거예요. 40만 원.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만약에 철거비가 1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10만 원이. 아니, 철거비가 10만 원이 더 들어간다면 철거비가 10만 원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철거비도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제거하면 손해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철거비도 얘 지우면서 손해본 거죠. 그래서 얘 돈이 50만 원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얘 돈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 중이던 건물의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철거비만큼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화재가 나서 없어졌어요. 화재가 우리가 흔히 화재 났다라는 건 재해당했다라고 표현하죠. 어떻게든 못 쓰게 되면 우리는 지워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건물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다. 없애는 작업은 다 똑같죠. 그래서 제가 얘
없애야 되면 이거부터 하란 이야기예요. 항상 이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팔았으면 돈 받고 없애버렸으면 처분 손실, 그리고 지금처럼 재해를 당한 거면 그렇죠, 얘는 재해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자, 엄청 간단하죠. 자, 보험가입 유무 따질 필요 없어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가입 안 돼 있든 재해 손실 쓰면 돼요. 근데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해 손실 써도 되고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써도 돼요. 그럼 두 개 써도 되면, 두 개 중 아무거나 써도 되면 시험 문제에서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재해 손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재해 손실은 이렇게 건물만 없어진 게 아니라 홍수로 제품이 떠내려갔대. 그래도 대변에 제품 타계정 대체 쓰고 재해 손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재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조금만 더 볼까요? 자, 화제가 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좀 응용을 해서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자, 보험금 수령하게 되면 자, 이때는 우리는 통지일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통지일이 수익 인식 시점이라고 표현한 거는 보험금을 받았던 안 받았던 보험금이 얼마 들어올 거라고 우리가 알림을 받는 날 있죠. 그날이 수익 인식 시점이라서 차변에 돈을 받든 안 받든 대변에 수익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험금 수령에 대한 통지를 받든 아니면 연락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업외 수익으로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나 보험 차익이라는 금액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험금으로 6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60만 원이다라고 쓰고 얘는 그냥 영업외 수익이에요. 그리고 오늘 돈 받았으면 돈 받았다, 통지 받았다라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 보험사한테서 돈 들어올 거다.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만약에 불타 없어진 저 건물이 장부가 이게 얼마짜리였죠? 40만 원짜리였죠? 근데 지금 보험금 얼마 받는데? 이익인가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문제에서 이걸 말하는데 계속 이 정보 줄 거예요. 얼마에 샀고 우리 화재 시점까지 얼마 달았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게 지금 20만 원 이익이라는 생각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불타 없어진 거는 없어진 걸로 별도의 사건, 그리고 보험금 받는 거는 보험금 받는 대로의 별도의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 나온 시점이 보험금 통지받은 내용이 나오면 오늘은 이거고 이야기가 적혀 있을 땐 그건 불타 없어졌을 때 처리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보험금 타는 날, 통보받은 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20만 원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불타 없어진 날 돈 들어올 때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세무일급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그날에만 그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건물 불타가지고 없어진 날 어느 좋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얼마 준다고 연락 와서 바로 보험금 주겠어.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20만 원 이익이라고 보험 차익 처리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69페이지 아래에 정부보조금 좀 볼게요.
자, 정부 보조금을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정부 보조금 받았을 때는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와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로 둘로 나누는데, 상환 의무가 있다면 그냥 결론적으로는 돈 갚아야 되는 거죠. 뭐 절이나 무상이뿐이지 원금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개정 과목을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기니까 장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럼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는 이때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국고보조금이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국가가 기술 개발하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말라, 이런 조건을 하죠. 왜 실패하면 갚지 말라 그러고 성공하면 갚아라 그러죠? 그렇죠. 성공하면 돈 벌 거잖아, 그 기업이. 그러니까 갚는데 실패하면 서로 같이 슬퍼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조건이에요. 사람들이 실패하면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 돈 갚아라가 아니고 둘 다 힘든 거잖아. 기업도 투자한 거고 국가가 보조금도 준 거죠. 근데 갚으면 그 기업이 돈을 벌 거니까 갚아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조건부 상환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상환이면 일단 우리가 받을 때는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면제를 받게 되면 그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상환이라면 일단 갚아야 될 상황으로 전제를 해서 우리는 차입금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나와요. 실기에서는 이론상으로는 두 개를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실기에서는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상환 의무 없는 정부 보조금을 볼게요. 자, 우리가 정부 보조금 500만 원을 수령을 하는데, 자, 기계 장치 1000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국가가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부 보조금 500만 원이 자,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럼 보통 예금의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예금 통장에 500만 원 들어왔으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500만 원 이렇게 써둬야 되겠죠. 500만 원이다,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써야지. 자,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자, 이 돈 내 돈이고 나한테 수익인가요? 아니죠. 저건 내 돈 아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차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이라고 올리면 내 자산의 금액이, 우리 기업의 자산의 금액이 500만 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오인되는 결과가 나갈 수 있겠네, 내 돈이 늘어난 걸로.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보통 예금 잔액이 500 올랐는데 장부에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장부의 잔액은 높이고 자산의 금액을 500을 안 높이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좋은 방법은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를 높여 놓고서 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대변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드는데, 이 개정 과목을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500이 들어왔어요. 그럼 1,500을 만들면서 1,500인데 500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라서 내 돈은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보이도록 차감 계정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가격, 장부 가격이 500만 원이 올라가지 않도록 되겠죠. 보통 예금 잔액은 맞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예. 그렇죠. 차감 계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기계 장치를 취득을 해요. 정부 보조금을 사용을 해서. 자, 그럼 이제 기계 장치 1,000만 원짜리를 사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해 줬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정부 보조금 사용해서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그럼 지금 이제 우린 정부 보조금 썼으니까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은 지워줘야 되겠죠. 썼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럼 우린 지우려고 그러면 반대쪽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이다라고 쓰고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얘는 이해갔나요? 그럼 차변 대변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대변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다음에 이 받았을 때는 보통 예금 중에 5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었죠. 이젠 이 돈으로 기계장치 샀잖아. 그럼 1,000만 원짜리 기계장치 중에 5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죠. 그럼 이제 이 기계장치가 500만 원은 내 거 아니야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또 국고보조금을 써요. 근데 이 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은 이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계장치에 분계에서는 차변 대변 다 국고보조금으로 보이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수령했을 때 국고보조금을 지운 거고, 대변에 있는 거는 이번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이제 차감 계정으로 나 기계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정부 보조금 500만 원 받은 거라서 내 돈은 500만 원 들어갔어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아주 훌륭한 거고,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기계장치를 얘가 1월 1일 날 치르겠다 볼게요. 그럼 5년간 정액법으로 그냥 잔존가액 없이 감가상각한다면 1년에 200만 원 감가상각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이 될 거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200만 원이다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이 기계장치에 장부엔 1,000만 원 적혀 있으니까 200만 원 차감 계정 다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정부 보조금에서 우리가 부담한 건 얼마죠? 절반이 500만 원만 우리가 부담했죠. 그럼 우리가 들어간 돈 500만 원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울 만큼만. 근데 지금 얘 전부 다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반으로 제가 했으니까 절반 100만 원은 우리가 비용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감가상각비 10만 원만큼은 취소할 거예요.
아니 10만 원, 100만 원만큼은 취소할 거예요. 그럼 얘가 취소되면 차변에는 이제 얘도 줄어들어야 될 거잖아. 5년 동안. 5년 뒤 되면 이제 정부보조금 받았던 거 다 사라지잖아. 기계가. 5년 동안 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차변으로 가서 국고보조금 100만 원이다. 기계 장치의 차감 계정이 이렇게 와서 5년 동안 줄어들면 제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5년 뒤를 생각을 해보면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씩 5년 동안 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되어서 기계 장치는 100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 달았다고 될 거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500만 원 썼는데 5년 동안 차변했으면 국고보조금도 같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도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만 인식하잖아. 여기 그냥 100만 원 쓰고 얘 지워도 되고 이렇게 따로 써도 돼요. 회사에서는 얘 두 개 분계를 따로 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얘 따로 하는데, 시험에서 세무사의 시험은 한 방에 시키는데 회계사의 시험이나 아니면 우리 시험에서는 얘 따로 분계해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도 100만 원만 인식한 거죠. 그럼 5년 동안이니까 우리가 부담한 돈 500만 원을 비용 처리하니까 마지막 되면 다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5년 뒤에. 이건 조금 나간 거지만, 진도를 나간 거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돼요. 어렵게 낸다고 할 때 나오고 세무유금에 꼭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꼭 인지하시고 여기까지 아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우리 정부보조금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우리 책에 보면 이 이연수익하고 이런 표현 적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수익으로 처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바로 처리하는 경우인데 우리 시험에 주고도 안 나오니까 그냥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버리세요.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우리 자산 교환하고 재평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